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이 50대 전후 세대가 많거든요. 또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가 은퇴 후에 더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연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농지연금이라고 있어요. 이 농지연금이 어찌 보면 국민연금보다 가성비가 엄청 뛰어난데 이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만나봤던 분 중에서는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또 농업인이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 분들도 내 은퇴 후에 이 연금, 국민연금 외에 또 하나의 연금인 이 농지연금을 통해서 어떻게 편안하게 또 내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퇴 노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스쿨의 치우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이기도 하고요. 네. 농지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네. 과연 농지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네.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네. 이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대표님하고 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농지연금이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혼자 알고 있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질문할게요. 일단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신데 이 직장인들도 이제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도 농업인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네.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다. 네. 될 수는 있는데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우선은 농업인이라고 하는 이 자격이 1년에 90일 그 정도를 최소한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1년에 90일 이상? 예. 네. 근데 과연 누가 1일부터 90일까지 체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게요. 누가 뭐 정부에서 와서 그렇죠. 계속 체크하는 지켜보시고. 사람은 없어요.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0일 정도를 농사를 지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생 작물을 심었다라든지 네. 아니면 단년생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얻었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농업인이 되는데 네. 직장인에 한해서는 네. 직장 소득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걸 농업인으로 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있네요.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지방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도에서 차이가 나지만 직장에 대한 보통 연봉이 네. 3,700만 원 이상이 돼 버리면 네. 농업인이 되기가 힘들어요. 힘들다. 연봉이 많아도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연봉이 한 3,700만 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4,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조금 지역적인 지자체마다 차이가 달라요?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3,700만 원 정도를 내가 다른 곳에 직업이 있어도 네. 3,7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농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업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사실상의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농업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농업인의 혜택은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농업인이 되면 국민연금이 50% 감면돼요. 그래요? 예. 국민연금이 50% 감면되는데 네.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네. 100%로 수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낼 금액의 50%를 감면받는 그래요? 거죠. 야, 크네요. 예,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왜냐면 50%를 덜 내는데 받는 건 100%로 100% 받는다는 받고. 그것도 매달 나가는 금액인데.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농업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융자가 조금 편해져요. 그래요? 대출을 받는 것이 좀 편해져요. 네. 조합을 통해서 받는 대출도 있고 배당금을 받는 배당소득도 있고. 뭐 이율도 좀 낮은 편인가요?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금리가 한 2% 3%대면 네.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4, 5% 가까이 돼요. 괜찮네요. 요즘에 4%면. 네네. 무지 괜찮은 물론 있던 조합에 따라서 이제 한 구자당 50만 원인 데도 있고, 네. 말해서 이제 조합에 자금이 넘쳐난다라고 네. 하면 한 구자당 500만 원인 데도 있어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혜택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혜택을 몰라서 못 찾지 사실상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혜택을 찾으려고 하는 데는 어디를 가시냐면 네. 각 자기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곳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혜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다 알려줘요. 그렇군요.
이런 거 있는데도 몰라서 본인의 권리를 못 찾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권리를 거의 못 찾아요. 그러니까 권리 주장을 안 하면 챙겨주지 않나 봐요. 그렇죠. 이게 뭐 우는 아이 젖준다고 네. 아 이것이 있으니까 나도 좀 하나 주십시오라고 해야 이게 주는 거지. 네. 그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국민연금도 있고 50% 감면받고 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좀 유리하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제 농지연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네. 또 뭐 퇴직연금을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걸 받는 분들은 이 농지연금을 추가로 또 받을 수가 있나요? 이 농지연금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네. 농지연금은 다른 연금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네. 군인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개인연금이라든지 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많더라도 별도로. 이것은 농지에 관해서 주는 내 농지에 관해서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좋은데요? 예. 저는 이게 간섭이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전혀 네. 없군요. 간섭은 전혀 없어요. 모기지 성격을 띠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아예. 우리 이제 국민연금을 보면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 그냥 젊어서부터 계속 퇴직 때까지 붙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보통 이제 몇 살 정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농지연금을 가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네. 크게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네. 다 같이 봐요. 인적 요소라고 하면 첫 번째는 농업인이 되어야 돼요. 농업인이 돼야 되고. 네, 농업인이 돼야 되고 물적 요소는 당연히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농지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농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 단순히 내가 뭘 심어서 여기서 이렇게 자라는 건 다 농지가 아니겠구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농지연금에서 말하는 농지는 지목상으로 네. 전이라고 하면 밭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답. 네. 답은 논이에요. 네. 논. 그 다음에 한 가지 과수원. 과수원도 포함이 돼요? 예. 이 세 가지 지목은 농지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물적 요소는 농지여야 하고요. 인적 요소는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농업인을 농업인을 했어요. 그러면 농지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안 돼요. 그렇게. 그래요. 농업인이라서도 영농 경력 본인이 영농 경력으로 몇 년 동안 영농에 종사를 했냐 이것이 키포인트가 돼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5년 이상의 영농에 종사를 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 기간을 이제 채워야만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는군요. 예. 근데 이제 이 기간이 반드시 5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쉬었다가 그 다음 년도 쉬었다가 다시 1년 했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전체적으로 5년이 되어야 되고 네. 그리고 최초 받는 날이 만으로 65세가 되어야 돼요. 6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라는 가능하다. 거죠. 예. 요건 국민연금하고 좀 비슷하네요. 보통 우리 이제 70, 80 세대들이 보면 65세부터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은 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농지연금도 이제 재산 가액에 따라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네. 농지연금에서 가끔 가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산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산에 나무가 자라지 않고 내가 인삼을 심어놨어. 네. 그러니까 나를 농지로 봐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론상으로는 3년 동안 거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농지로 봐주는데 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농지은행에서 이걸 지목을 바꾸라고 해요. 임야에서 뭐 밭으로 바꾸라고 하든지 가수원이나 과수원으로 바꾸라고 하든지 해서 농지로 바꾸고 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농지연금에서 내가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내가 농민이긴 농민인데 네. 경기도에 내가 빌딩이 있어. 빌딩이 한두 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자산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돈이 있으신 분도 일단 자격 조건 만들어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농지의 가격에 따라서 연금도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농지의 가격을 누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근데 농지연금에 대한 그 농지에 대한 연금 총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농어촌 기반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네. 총괄을 했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농지은행으로 농지은행이요. 예, 포털 사이트에서 농지은행에 딱 치시면 농지연금에 대한 얼마를 내가 수령할 수 있을지도 다 가늠해 볼 수 있게끔 사이트가 그래요? 잘 정비가 돼 좋네요. 있어요. 농지은행에서요. 예, 그런데 보통 농지은행에서 농지 가격을 산정을 할 때 두 가지로 산정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네. 그런데 공시지가가 대표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가격이 이제 서울만 봐도 거의 매년 올라가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예, 없어요. 예. 사실상이 없는데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지 가격을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농민도 이제 내가 공시지가가 너무나 여긴 낮으니까 네. 영농 이 땅에 대한 활용 능력으로 내 땅을 평가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감정평가로 감정평가로. 이 감정평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크게 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농지를 평가해서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공시지가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농지연금의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가장 유리한, 가장 많이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런 도시인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네. 이 농지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근데 원래 이 농지연금에 대한 취지가 뭐냐면 고령 농민들에게 네. 노후 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 농민만을 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령 농민이 다 죽고 나면 네. 만약에 고령 농민이 은퇴하고 나면 네. 농사를 질 사람이 없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신규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자영농이라고 해요. 자영농. 네. 스스로 뭐 도시에서든 어디든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은 땅을 농사를 지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네. 보통 논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 6,000평 정도를 지어야 6,000평이면 2헥타르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 농사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수익이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그 수익이 나는 기준이 보통 2헥타르 정도 돼요. 평으로 하면 6,000평? 6,000평 정도. 네. 그런데 이 도시민 같은 경우는 많은 농지를 보유한다기보다는 농지 가격에 많이 연연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농지를 매입하는 가격이 일단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데 연금은 또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예전에는 토지이용계획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토지이음이라는 데를 보면 연도별 공시지가 가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쭉 나오죠. 네. 거기에서 상승률이 조금씩 높은 농지를 취득하시는 게 조금 유리해요. 그렇군요. 보통 뭐 40대부터 내가 농지를 취득했다, 50대부터 농지를 취득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이 조금씩 많이 상승해가지고 가장 많이 받는 거는 내가 이 농지연금을 받고 나서도 나는 더 이상의 이 농지를 활용할 것이 안 된다. 네. 그것을 보통 경영 이양형이라고 해요. 경영 이양형.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농지연금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작권마저도 내가 농지은행 너한테 줄게. 그러면 당연히 농지은행에서는 안정적으로 자영농에게 빌려줄 수 있으니까 금액을 더 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농업인이 되고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내가 만약 충청도에 농지가 있으면 네. 거기 있는 곳에 꼭 거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근에? 이 거주라고 하는 개념이 네. 예전에는 솔직히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같은 시도라고 하더라도 이쪽 길로 가면 뭐 30분 내로 갈 수도 있고 이쪽 길로 가면 막 2시간이 넘게 그렇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농지가 있는 곳에서 네. 30kg를 잡아요. 30kg. 예. 근데 이 30kg 기준을 또 뛰어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인접 시군이면 네. 인접 시군이면 이 30kg를 넘어도 그래요. 내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인접시군. 예, 인접 시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치면 네. 경기도로 치면 같은 용인시라고 하더라도 용인시에서 오산시라고 하면 네. 사실상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그렇죠. 인접 시군이기 때문에 농사 거리가 된다라고 보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딱 내가 농지가 있으면 그 옆에 꼭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30km 내지 인접시군이면 그 이상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 네네네. 그래요. 이것도 저도 몰랐어요. 예, 인접 시군이면 사실상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농지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네. 내가 농지를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경기도에도 농지가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저기. 네. 경상남도에도 농지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농지는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네. 경상도에 있는 농지는 내가 신청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네. 발생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인적 요소를 먼저 채워놓으시고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내가 고령으로 인해서 내가 이쪽으로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농지연금하고 농지은행하고 협의를 하시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그렇군요. 거예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